자, 오늘은 이제 1장입니다. 1장이고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룰 텐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우리가 서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내가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배울 거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뭐 물론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대화는 당연히 통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의료 영상 쪽을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요.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의학 용어가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그 의학 용어를 내가 배워가서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그 용어를 쓰고 그 선생님들이 쓰는 의학 용어를 내가 이해해야겠지. 그렇죠? 자, 대화가 통해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번 수업, 그러니까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다음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회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텐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단어를 얘기할 거고 개념을 얘기할 텐데 그때 내가 얘기하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푸는데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뭐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회로 해석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넘어가면 자, 처음 나오는 개념은 일단 자, 서킷이 뭐냐라는 거고 이제 네트워크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전기회로,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소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된 소자들이 서로 패루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회로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미널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자, 터미널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있으면 나오는 방향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었고 자, 터미널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터미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임의의 소자가 있고 그 소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의 터미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략하게 보면 자, 이제 유닛에 대한 거, 단위에 대한 거가 이제 나왔었어요. 자, 뭐 charge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뭐 전하라는 개념은 1장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전하라는 게 전기 현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쿨롱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전류의 경우에는 이제 암페어 단위 씁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는데 자, 암페어는 이렇게 1 쿨롱 퍼 세컨드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자, 그리고 전압은 자, 여기 이렇게 V라고 하고 이제 볼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단위를 쓰는 데 있어서 자, 숫자의 뭐 그러니까 뭐 10의 뭐 몇 승이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뭐 10의 3승 같은 경우 이거를 우리가 자, 킬로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은 경우에 뭐 마이크로 이런 단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메가라고 하면 10의 6승이죠. 그렇죠? 근데 메가 단위까지는 잘 안 나와요. 10의 6승 같은 경우 이제 뭐 메가가 나올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단위를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과목 자체가 단위가 잘 안 나오는, 이게 유닛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강조를 안 했는데 이 유닛을 꼭 붙여줘야 이게 전류인지 전압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았으면 단위까지 붙여줘야 정답을 완벽하게 맞추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전화에는 이제 두 가지의 전화가 있다 그랬죠. 양전화가 있고 음전화가 있어요. 그리고 자,
핵의 내부에 움직이지 않는 양전하와, 물론 이제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죠. 근데 이제 중성자는 이제 전기적 성질로서는 이제 중성을 띠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자, 지금 양성자가 있고 그 원자 핵을 주위로 이제 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궤도 전자 혹은 이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여기 지금 이제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이 자,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 중에 일부는 가전자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가진 의미는 뭐냐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네들은 쉽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이 오비탈 궤도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이 자유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체와 부도체를 구별하는 거는, 자, 도체는 이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거를 우리가 도체라고 해요. 부도체는, 자, 이 자유전자가, 전자는 있어요. 전자는 있는데 자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성질을 가지는 거를 얘기해요. 자,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번 학기, 올해는 다루지 않을 건데 이제 내년에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같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있으면, 자,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1쿨롱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의 전자를 가지는 것에 대한 양이다. 그리고 이제 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를 얘기할 때, 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캐피탈 Q를 쓰게 되면 이거는 어떤 상수량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스몰 q를 쓰게 되면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변수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하와 관련된 거는 1장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제 전류와 전하와의 관계인데, 자, electric current라고 하는 게 이제 전류죠. 자, 전류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위 시간 동안 어떤 특정 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자, 뭐 물론 아까 이제 그 암페어라는 것의 단위가 뭐 쿨롱 퍼 세컨드라고 나오긴 했는데,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자, 전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전류라고 하는 것이 단위 시간 동안 혹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지나가는 그 전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는 전하의 양이 나와야겠죠. 뭐 델타 Q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될 거고, 분모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에 따른 전하의 변화량을 우리가 수식으로 쓰게 되면, 자, 이것처럼 전류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전류가 dt분의 dq로서 정의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전류가 이 전하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에요. 자, 미분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는 거죠. 시간에서 쪼개면 그게 미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총 전하량을 구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이 면적 혹은 도선을 지나간 총 전하량을 구하고 싶으면, 자, 반대로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 더해주는 과정이 바로 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적분 개념으로서 총 전하량 T0부터 T까지의 시간 동안 어떤 특정 도선의 면적을 지나간 전하의 양, 총량은 우리가 적분으로서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I 곱하기 dt가, 자, 지금 I라는 게 dt분의 dq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dt가 곱해진 경우이죠. 그래서 분모 약분돼서 없어지고 dq만 남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t0부터 t까지의 dq로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그냥 뭐 개념 한번 이해하고, 이제 뭐 혹시나 뭐 사인 코사인 관련해서 미적분하는 거에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서 요거는 과제로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직류와 이제 교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직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 그다음에 교류라고 하는 것을 얼터네이팅 커런트의 약자로서 DC와 AC로 쓰게 됩니다. 자, DC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 형태의 전류값 그리고 상수 형태의 전압값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직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값이 변하게 되면 교류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지만 얘 하나만 직류예요. 자, 시간이 변화해도 얘는 값이 일정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 시간이 변화하면 자, 이렇게 값이 이게 사인 웨이브의 형태, 그다음에 지수 함수의 형태, 그리고 이건 소투스라고 얘기하는데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형태들일 때 뭐가 되었던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류예요. 자, 이번 학기는 우리 거의 99.9%를 DC만 다룹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제 요 사인 웨이브 혹은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의 교류 형태의 값을 다룰 거예요. 자, 교류 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사인 웨이브 형태로 전원, 그러니까 전류나 전압을 공급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 자, 수동 소자 중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소자가 있었어요. 그 커패시터와 이제 인덕터가 그런 경우였죠.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공급되었던 에너지를 본인이 흡수했다가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값을 보여줘요. 패턴을 보여줘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현상들은 이러한 경우 이렇듯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어떤 거는 이렇게 천천히 감소할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빨리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1차 그래프면 이런 기울기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기울기 1, 기울기 2. 그러면 딱 얘기했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그림을 안 보더라도 2인 직선이 1인 직선보다 더 경사가 급하겠구나,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상승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수 함수도 어떤 거는 빠르게 감소하고 어떤 건 느리게 감소하는데 이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시상수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회로에서도 시상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상수의 개념은 자, 원래 값 대비 63%만큼 감소한 그 점까지 걸린 시간 t를 시상수로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시상수 값이 크면 늦게 감소하는 거겠지. 그렇죠? 시상수 값이 작으면 빨리 감소하는 패턴이 돼요. 그래서 자,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상수라는 개념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조만간은 아니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압, 전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양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전 위에 차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점에서의 전압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자체는 이제 그 전압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정의를 얘기한 거고, 자, 1볼트라는 거는 이제 단위적으로는 1줄 per 쿨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전하를 옮기는데 드는 1의 양이기 때문에 지금 1줄 per 쿨롱으로 되어 있고, 자, 1볼트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자, 기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단위 전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죠. 자, 우리가 그 물을 지난번에 많이 했었죠.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옮겨주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역할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건 이제 펌프죠. 펌프라는 것이 이제 물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이 올라가는 거고 전기적인 현상에서는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하는데 그 이동을 시켜준 역할을 하는 게 전압원이에요. 자, 알겠죠? 전압원이 펌프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압원을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펌프를 거치게 되면 낮은 데 있던 물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물이 낮은 데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수위가 상승했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홍수 나면은 비가 많이 오면 뭐 한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수위가 상승했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적으로는 자, 전압원을 만났을 때 여기 뭐 기준 전압이 A라고 했을 때 뭐 B로 올라가게 되면 A에서 B로 전압이 상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올라가는 경우 전압 상승, 그리고 반대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전압 강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레퍼런스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 얘기예요. 자,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의 값이, 물론 이제 크기는 동일한데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는, 자, 내가 관측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지금 요 위에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는 만약에 요게 10m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폭포를 구경하고 있어요. 폭포를 구경하고 있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데 지금 아래쪽 물의 높이가 뭐 당연히 0이라고 계산하면 쉽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위쪽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게 되면 자, 10m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게 되면 10m 위에 있는 거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그때마다 기준점이 어디다라고 문제에서 뭐 계속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약속을 이렇게 해요. 자, VAB라고 하면 B에서 A를 바라본 거예요. B가 기준이에요. 자, 가령 지금 뭐 이렇게 봅시다. 뭐 다시 그릴게요. 여기 B고 A인데 여기가 1V고 여기가 4V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B에서 A를 바라보게 되면 값이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VAB를 구하게 된다면. 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점의 위치예요. 이 A점에서의 값이에요. 얼마일까요? 3V 아닙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요. 그렇죠? 예,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 B가 뭐 1이라고 했을 때 A가 4V니까 B가 바라봤을 때 A는 3V만큼 높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A가 바라봤을 때 B는 얼마나 높을까? 자, 높을까로 물어봤어요, 준무. 그러면 얼마나 높을까요? 마이너스 3. 그렇죠? 예.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지금 VAB라고 했을 때 자, 뒤쪽에 있는 요 B가 기준점이에요. B가 바라봤을 때 A의 전위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준이 바뀐 거죠. A가 바라봤을 때 B의 전위예요. 그러면 자, 절대값의 크기는 동일해요. 지금 여기를 봐도 3V라고 하는 요 절대적인 그 차이는 동일해요. 근데 기준점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바뀌게 되면 자, 크기는 동일하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왜 안 나오지? 자, 지금 보면 A라는 요 어떤 예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봐요. 그게 편하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근데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플러스를 보게 되면 V6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플러스를 바라보게 되면 어쨌든 얘를 지나면서 이만큼의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V6만큼의 값이 더 높은 거예요. 자, 뭐 지금 이제 뭐 음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V6이 음수인 경우, 가령 뭐 예를 듭시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3V라고 얘기를 해요. 음수인 경우는 자, 내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고 여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오른쪽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오른쪽이 더 높고 왼쪽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호를 반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전압값 혹은 전위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부호를 반대로 설정했구나. 그래서 전압값이 혹은 전류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V6라고 하는 것이 양수가 된다고 하면 내가 이 부호를 잘 설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 왼쪽이 더 높은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하나 더 나왔죠. 이제 실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 있는데, 자, V23인데,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자, 여기가 만약에 0V다. 그러면 여기가 23V가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가령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23V로 잡으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1로 잡으면 여기는 24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소자를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 23V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소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값은 23V다. 근데 기준이 왼쪽이 기준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뭐 A,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자, 아까 기준이 뒤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V, B, A가 2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전압을 얘기할 때 기준점을 항상 같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랑 또 이렇게 그렸을 때랑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로로 그려보고 한 번은 세로로 그려봤어요. 자,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자, 아래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이 플러스 5V만큼 높은 거예요. 가령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위쪽이 5V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기준이 B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V, A, B. 자, 뒤쪽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B에서 바라봤을 때 A가 5V 높아요. 자, 그럼 여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얘랑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5V가 나왔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설정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다시 얘가 5V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A에 있는 그림이나 B에 있는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준을 바꾸면 값은 동일한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그 기준을 아래점자를 썼을 때 뒤쪽에 쓴다라는 것. 그리고 기준이 바뀌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더라.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전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전류를 표현할 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딱 이거예요. 전압은 지금 여기 터미널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 터미널 사이에 걸려있는 혹은 이제 소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로서 정의를 해요. 근데 전류는 자, 이거를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거죠. 자, 이 소자를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전류의 양은 얼마다, 크기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다르고 부호를 설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게 그림이 밀렸네. 자, 봅시다. 전류가 나왔어요. 전류의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전압 기준 방향의 양의 단자로 들어가면 자, 아까 얘기했었죠.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약속이에요.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떤 거는 뭐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 나는 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좋아서 플러스를 먼저 설정하고 회로를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좋아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로 설정하고, 그러면 값은 같이 나오겠죠. 값은 같이 나오는데 서로 부호가 달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부호를 내가 설정한 거를 플러스 놓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정한 걸 플러스 놓을지. 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게 여기 있는 저기 패시브 사인 컨벤션 혹은 수동 부호 규정이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자, 수동 부호 규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자, 전류가 있고 어떤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방향이 있겠죠. 화살표의 방향이 그 소자의 전압을 설정한 것의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화살표의 방향이, 전류의 화살표의 방향이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VI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 혹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수동부호 규정이 만족하는 경우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수동소자들은 뭐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 모두 다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 소자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때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혹은 수동부호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가지는 의미는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동부호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압원이나 전류원에 전류가 들어갈 때 그럴 때 수동부호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자, 회로를 해석할 때 내가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몰라요. 해석이 맞춰져야 이 전류가 얼마고 전류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있죠. 그 전에는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는 내가 임의로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지금 여기 예예요. 어떤 것은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어떤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VI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고 볼 겁니다. 자, 2A로 정의가 되었죠. 그렇죠? 화살표가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2A 곱하기 5V예요. 플러스 10이죠. 그렇죠?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V 곱하기 I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면 얘는 전압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경우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면서 자, 수동부호 규정도 만족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일부러 헷갈리라고 화살표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근데 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이것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얘도 역시나 2 곱하기 5가 10이고 양수니까 이것도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A와 B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자, 얘를 봅시다. 얘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럼 이 경우인 건 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 0보다 작은 게 나올까? 자, 약속은 이거예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해 주는 거예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해 준다는 거는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주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 전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죠.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주게 되면 자, 지금 플러스 방향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류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로 바뀌는 거예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와 5V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2A가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주려면 전류의 방향을 다시 또 뒤집어 줘야겠네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다시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면 전류의 값이 마이너스 2A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2A 곱하기 5V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이너스 10V가 되어서 자, 음수에 해당되는 거고 C와 D는 에너지를 외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헷갈리거나 뭐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 거 질문 지금 하면 좋겠어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면 다음 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거 있었어요. 물론 이제 평균 전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던 거는 이제 순시 전력, 순간 전력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인스테니어스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한글로는 뭐 순간 혹은 순시, 순간이라고 쓰기도 하고 순시라고 하기도 해요. 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점 T가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측정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버리지 파워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1초부터 10초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의 평균 값을 내서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1초면 1초, 2초면 2초, 10초면 10초 그때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 정의가 이 전압에 대한 정의가 V가 델타 Q분의 델타 W로 정의가 됐었어요. 자, 단위 전하량을 옮기는데 드는 일의 양을 전압으로 정했었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간 전력을 구해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델타 W를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순간 전력이 되는 거고 자, 뭐 중간 과정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하게 되면 이게 순간 전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전력 양, 그러니까 순간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일의 양이 나온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자, 에너지가 전달될 때 자, T0라는 시점과 T라는 시점 사이에 전달된 에너지 양이에요. T0와 T 사이에 전달된 에너지의 양은 자, T일 때의 양에서 T0일 때의 에너지의 양을 빼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그 에너지의 양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WT-WT0라고 썼어요. 자, WT0를 기점으로 봤을 때 WT일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가 나오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자, 회로 해석한 데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회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회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에너지가 당연히 없겠죠. 처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 풀어쓰기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의 개념도 있겠죠. 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회로가 안정된 상태에 들어갔을 때예요. 정말 긴 시간이 흘러서 이 회로가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는 뭐 값이 이렇게 출렁일 수 있어요. 출렁일 수 있는데 그 값이 안정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 직류 정상 상태
혹은 교류 정상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정상 상태라는 게 영어로 쓰게 되면 이제 steady state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요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값이 직류값으로서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때의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자,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회로처럼 다루면 되고 인덕터는 단락회로처럼 다루면 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수동소자, 능동소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수동소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수동소자,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인덕터예요. 자,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해요.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지만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두 개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소모하는 기능만 있는 저항회로만 먼저 다룰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다룰 겁니다. 자, 액티브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주로 배터리 같은 그런 전화번과 전류원을 얘기해요. 자, 그 전에 이제 빠진 게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죠. 소모하게 되고 지금 보면은 WT를 계산했을 때 자, 소모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수동구 규정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규정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양수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를 계산하게 되면. 공급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독립전화번이 있고 지금 이제 독립전류원이 있어요. 3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종속전화번이라는 거를 다룰 거예요. 자, 독립전화번과 이제 종속전화번을 구분해야 되는데 독립전화번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 언제나 같은 값의 전압 혹은 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전화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속전화번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인지 종속적이라는 거겠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전압값과 전류값이 달라지는 경우의 소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종속전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상관없이 정해진 전압 혹은 전류원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정해진 전류를 공급해요. 자, 전압원과 전류원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자,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 쪽으로 향하게 됐을 때 전압 상승이 VS만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단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전압 상승이 12V만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12V짜리 펌프가 있는 거고 여기는 VS라고 하는 펌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전류원은 이렇게 써요. 자,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근데 이런 형태로 되는 거가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전압이 어디가 더 높은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공급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전류가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공급된다. 이 전류원이 공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회로 해석이에요. 저 회로 해석이죠. 자, 회로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이 주어져요. 이러한 입력을 줬을 때 이러한 출력이 나오게 하는 회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설계예요. 자, 설계는 이번 학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학기 우리가 하는 거는 자, 해석이에요. 해석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주어져요. 회로는 주어져. 거기에
입력이 주어지고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을 구하면 돼요. 자, 이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이제 전기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쉽게 해주는 그런 스킬들을 배울 거예요.